안녕하시죠? 네. 서울은 벌써 굉장히 가을 소식이 깊어졌습니다. 굉장히 단풍이 많이 들고 기온도 좀 많이 쌀쌀해지고 그랬습니다만 하노이나 프놈펜 날씨, 호지민 날씨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호지민은 아직도 더울 것 같고요. 하노이는 조금 서늘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챕터 10, 교육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된 음, 네, 이 챕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할 그런 챕터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육에 대한 열의 이런 거는 베트남도 대단하죠. 결국은 왜 그렇게 베트남이나 한국이나 이런 이스트에이시안, 동아시아의 각국에서 교육이, 교육에 열을 올리느냐, 교육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느냐, 모든 전 재산을 가구에 다 바쳐서라도 아이들의 교육에 베트남 부모님들도 열심이고 한국의 부모님들도 열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상대적으로 이 동아시아의 문화권에서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사이어티의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위 계층으로부터 상위 계층으로 진입하는 최대의 수단은 교육을 통한 진입입니다. 그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소셜 모빌리티라고, 그러니까 로워 스테이터스에 있던 낮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높은 지위로 올라가는 것이 교육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국민이나 한국 국민이 바보가 아니죠.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자기 아이들의 교육에 투자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교육을 통한 말하자면 신분 상승, 소셜 모빌리티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어, 가장 성공률이 높은 그런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육 제도를 한번 보면요. 전통적으로 학생 1인당 비용은 낮았고 학생 교사 비율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굉장히 교육에 대한 비용도 낮았고 학생 교사 비율은 높았으니까 교사 1인당 많은 학생을 가르쳤어야 되는 그러한 열악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향상됐지만 학교 건물은 종종 이중 또는 삼중 교대로 활용됐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거나 말거나 제가 초등학교, 그러니까 엘리멘터리 스쿨에 다닐 때도 1950년대죠. 60년대 초에도 한국에서도 학교 건물이 모자라서 1교시 수업, 2교시 수업 그래가지고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는 국민학교, 초등학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교육시설이 학생 수를 따라가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목표로 열심히 일했고, 그것이 한국의 사정이면서 베트남도 1975년, 1980년 이제 베트남이 통일이 되고 했을 때에는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학교 건물도 다시 짓고 보충하고 하는 이런 교육에 대한 투자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 부담의 상당 부분은 민간 가정에 부여되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한국이 대부분의 다른 개발도상국과 다른 점인데요. 한국에서는 민간 가정에서 교육을 부담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은 private education이, 예, 민간 가정에서 교육을 부담하는 것이 전체 직접 비용의 3분의 2 수준이었는데, 개발도상국 평균의 3분의 1과 비교된다는 얘기는, 다른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전체 비용이 100이라면은 3분의 2를 3분의 1을 민간 가정이 부담하고 3분의 2를 퍼블릭, 다시 말하면 정부가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도 대개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베트남에서도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로 출발을 했으니까 베트남도 그 프라이빗 에듀케이션, 민간이 가정이 부담하는 비용은 적고 3분의 1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대개 정부나 공적 기관에서 부담을 했으리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반해서 한국은 민간의 부담이 3분의 2고 공적 부담이 3분의 1이다. 거꾸로 됐다 하는 것이 가장 한국 교육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한국의 민간 가정에 교육에 대한 부담이 훨씬 컸다는 거죠. 다른 개발도상국보다도. 한국의 전통 교육은 유교에서 출발해서 귀족 계급, 양반 계급에 제한됐습니다. 리 다이나스티에서는. 근대 교육은 일본인에 의해 도입되었고, 일본인은 자녀들을 위해 전면적인 교육기관을 설립하였지만, 한국인들에게는 초등교육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여기 와서 한국에 와서 일을 할 때 그 자식들은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갈 수 있도록 많은 제도를 도입했지만 한국인들한테는 되도록이면 초등교육으로 그냥 제한하고 중등교육, 고등교육, 대학교육은 제한을 하는 그러한 정책을 사용을 했습니다. 일본 식민지 정부는 한국인의 일본화를 위해 교육을 사용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이제 한국과 일본을 일체화시키겠다 하는 것이죠. 일본 학교는 정치적,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청소년에게 충성화 교육을 하고 농업과 산업 모두에서 부차적인 역할, 세컨다리 롤을 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업 부문에서는 주로 엔지니어는 일본 사람들이 차지하고 그 밑에 테크니시안들은 기술자들은 한국인을 차지하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켰다는 것이죠. 이렇게 차등화 훈련, 차등화 교육을 시켰다는 것을 어,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말에 14세 이상의 한국인 중 2%만이
중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 당시 학교 시스템에 등록한 모든 학생 중 93%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미국 군사정부에 속하는 학교, 한국 청소년과 성인을 민주주의자로 전환하고 기본적인 기술 훈련을 제공하기 시작한 게 미국 군사정부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취학생 수를 증가를 보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이 초등학교죠. 초등학교가 1945년에 100이었다 그러면은 1975년은 4배가 됐습니다. 네. 폭발적으로 초등학교 교육이 증가된 것이죠. 해방 이후에 한국의 동란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를 거치는 과정에서 초등학교가 가장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중학교 역시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학업고등학교, 직업고등학교로 나뉘는데 학업고등학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직업고등학교도 마찬가지. 고등교육기관 전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고등교육기관은 이제 대학을 의미하는 것이죠. 학교 취학생의 증가율. 음. 여러분들은 베트남 통계에 익숙하시니까 이 비슷한 통계를 베트남의 경우에는 어떤 기간에 어떠한 취학생의 증가율이 있었냐를 데이터를 수집한다면은 굉장히 재미난 스터디가 될 겁니다. 한국에 비해서 베트남의 취학생의 증가율은 어땠다. 네, 이 통계는 아마 의미 있는 통계는 1975년경서부터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1975년에서 뭐 2000년이라든가. 이 초등학교의 취학생의 증가율을 보면 45년부터 52년 사이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했고, 그래가지고 70년이 되니까 오히려 감소하죠. 그 얘기는 이미 세츄레이션 포인트, 전부 초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진학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중학교도 이제 60년, 70년, 70년, 75년이 돼서 증가율이 늘어났고, 고등학교도 아무래도 초등학교 증가율을 이어받아서 고등학교도 증가하고, 무엇보다 고등교육기관의 취학생의 증가율을 보면은 고등교육기관이라는 것은 대학을 의미하니까 1970년, 75년이 되니까 8.9%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 수준별 공립학교 취학생의 비중을 보니까, 네, 뭐, 초등학교는 거의 90% 이상이 공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가 지금 최근에는 서울에도 사립초등학교가 많이 생겼습니다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립초등학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9%가 초등학교인데, 이에 비해서 예를 들자면 대학교를 한번 보죠. 대학 및 대학교. 공립학교의 비율이 2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국의 대학교는
프라이빗 유니버시티가 대종을 이룬다 하는 거를 기억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공립학교의 학생 비중은 한 27%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사립학교, 사립대학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사범대학 같은 건 전부 공립입니다. 사범대학은 티처즈 칼리지를 말합니다. 학업고등학교, 직업고등학교의 비율은 4, 50% 내외네. 반 정도는 공립학교, 반 정도는 사립학교. 어쨌든 교육 수준별 공립학교 취학생의 비중을 보면은 한국에서는 사립학교의 취학생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 초등학교 등을 제외하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한 연령 그룹별 교육 취학률을 한번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에 100%를 달성하는 것이 1970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냐면 6세에서 11세에 이르는 학령 아동, 그러니까 나이가 6세에서 11세에 이르는 초등학교 대상자 중에서 1953년에는 59.6%만 초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1955년, 1966년이 되면서 불과 4, 5년 사이에 59%에서 86%, 또 10년 사이에 91%, 또 another 5 year 동안 100%에 가까운 초등학교 취학률의 급증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소셜 디벨롭먼트 인디케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 개발의 인디케이터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 여러분들 이 비슷한 자료를 베트남에서도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래요. 베트남의 초등학교 취학률이 굉장히 단기간 동안 증가했는지 이런 식으로. 근데 이때는 1953년 이후니까 국가 재정이 어, 한국 동란, 한국 전쟁 이후이기 때문에 형편없었을 텐데 국가 재정이 형편없었을 텐데 이렇게 초등학교 취학률을 늘릴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미국 원조가 교육의 타인, 다시 말하면 어떤 원조를 줄 때 미국에서 어떤 목적을 정하고 원조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타겟티드 론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타겟티드 론이 교육, 뭐, 이 돈은 교육시설, 시청각 교재, 교육시설을 짓고 교육시설을 확충하는 데만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원조의 하인론을 줘가지고 급격히 초등학교 진학률이 한 10년 사이에 100%에 가까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육학자들은 제2의 교육혁명이라고 합니다. 제1의 교육혁명은 1920년대와 30년대에 그 식민지 정부가 한국의 학생들을 소위 말하는 근대 스쿨,
일본 스쿨에 영입하기 위해서 20, 30%의 취학률을 가지게 되죠. 6세에서 11세의 학생들이 20, 30%의 취학률로 보통학교, 초등학교에 취학을 하게 됩니다. 그때를 제1차 교육혁명이라고 그러고, 지금 이 1955년부터 1965년까지의 교육혁명을 제2차 교육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또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은 이제 대학교 교육을 보면, 물론 중학교, 고등학교도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취업률이 자꾸 올라갔죠. 굉장히 급속히 올라갔죠. 1970년이 되니까 중학교 취학률이 53%가 되고, 고등학교가 29%, 대학교가 10%에 가까워요. 그럼 10명 중에 1명은 1970년도에 대학교에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러한 그 교육의 프로모션 상태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교육 수준별 공립학교 취학생의 비중을 한번 살펴보죠. 어, 초등학교는 공립학교 취학생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70%에서 시작을 했다가 51%로 줄어들었고, 중학교는 공립학교의 취학생의 비중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고등학교도 조금 더 늘어났고, 대학교는 공립학교 취학생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사립학교의 등록금이 계속 올라가서 비싸졌기 때문에 공립학교가 더 inexpensive 했기 때문에, 저렴했기 때문에 공립학교 취학생의 비중이 이제 중간에 굉장히 늘었다가 1956년 이때는 굉장히 늘었다가 아무래도 공립학교는 학생 수가 제한이 돼 있으니까 취학생의 비중이 줄어드는 겁니다. 사립학교가 더 많이 발전하고 더 많이 증설하고 더 많이 리크루팅 하다 보니까 공립학교 취학생의 비중이 대학교에서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됐다고. 고등학교에서의 학급 수와 교실 수 간의 차이를 보면은 보십시오. 1945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학급 수에 비해서 교실 수는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학급이 10학급이라면은 교실은 5개밖에 없으니까 교실 5개를 나눠서 오전반에는 학급 1, 오후반에는 학급 2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강의를 하고 수업을 받던, 그것이 해소가 된 것이, 격차가 해소가 된 것이 1973년 정도가 돼서 해소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죠. 재미난 그림인데. 학교 취학생들의 진학률을 보니까, 네, 그, 진학률을 보니까 학년이 이제 5, 6학년이 되면은 전부 취학률이 진학률이 98%, 예외가 있을 수가 있지만은 일부 아주 가난한 어, 가정의 아들, 딸들이라서 농사일을 오히려 도와줘야 된다 하는 그런 과정을 빼고는 거의 98%가 진학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12학년이 되면은, 고등학교가 되면은 또 거의 90%가 진학을 하는 그러한 진학률이 굉장히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교육재정 지출을 보면은요, 정부 예산 대비 계속 증가했고요. BNP 대비는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정부 예산에서는 교육 재정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BNP, 그러니까 일반 경제의 증가 속도만큼은 GNP 따라잡지를 못했다. 교육 재정 지출이 하는 것이 교육 재정 지출의 매그니튜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령별 교육 수준별 월 평균 임금 소득.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요. 이 학력의 격차에 따라서 적어도 1972년에는 남성의 소득이 초등학교 졸업자가 대학교 졸업자의 소득에 따라가려면은 한 서너 배,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교의 졸업자의 임금 소득이 한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러한 것을 중학교는 세 배, 초등학교는 네 배, 다섯 배. 그러니까 학력 간의 임금 소득 격차를 에, 통해서 우리는 왜 한국의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려고 했느냐 하면 대학을 진학해야 소득이 높, 높, 높을 것을 기대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육 시스템의 특징은 높은 경쟁입니다. 한국의 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매우 높았습니다. 따라서 사회문화적으로 교사의 사회적 위치는 상당히 높아 과거에는 교사의 체벌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게 많이 달라졌죠. 교사의 체벌이 사회 문제화되고 그래서 체벌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요. 아마 베트남에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러나 교육에 대한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은 예상보다 높지 않았습니다. 그 다른 측정할 수 없는 이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교육에 대한 투자가. 그러니까 수익률은 내가 예를 들자면 어디 투자 프로젝트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10%의 수익률을 받는다면은 교육에 대한 투자는 리턴이 분명하지가 않죠. 그러더라도 교육은 특정할 수 없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이라든가 도덕적 가르침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마니타리 그러니까 화폐적으로 무슨 수익을 받지 않더라도 인성이라든가 도덕적 가르침이라든가 기업가 정신이랄까 이런 것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수익률만으로 계산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연구는 교육과 경제가 함께 성장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직접적인 원인과 결과로 연결하는 것은 지양한다. 그러니까 교육과 경제가 함께 성장했다는 것은 사실 인정하지만 교육이 먼저냐 경제가 먼저냐 하는 것을 인과관계로 연결하는 것은 어,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교육 투자에 대한 수익률 추계 결과입니다. 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단위는 퍼센티지인데요. 어, 그 교육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뭐로 추계하느냐 좀 어, 애매하고 추상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가령 김광석 씨가 1968
추계한 것을 해석하자면은 어떤 학생을 중학교에 보냈을 때, 중학교에 안 보냈을 때는 0인데, 중학교에 보냈을 때는 2%의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다. 그 말은 중학교 졸업 후에 직장을 가지니까 100을 투자해서 중학교에 다녔으면은 112 정도의 리턴, 봉급을, 웨이지를 받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 고등학교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자세히 보면은 이 마지널 리턴이 한계 리턴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올라갈수록 내려가죠. 이게 뭐를 뜻합니까? 아주 교육을 못 받았다가 중학생이 되면은 상당한 수익률이 리턴이 된다고. 뭐 고등학교로 진학하면 조금 더 리턴이 되고, 대학교로 진학하면 훨씬 더 많이 리턴이 되지만, 이 마지널 리턴 레이트, 다시 말하면 이 증가분은 12.0에서 9.0, 5.0으로 증가분은 오히려 감소한다 하는 게 재미난 사실이고요. 증가분은 오히려 감소한다. 그러니까 대학교 더 높은 교육 수준에 들어갈수록 한계 수익률은 체감한다. 점점 줄어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 스타디가 다 비슷하게 나오죠. 중학교 때의 수익률은 굉장히 높고, 고등학교 때가 그 다음 높고, 대학교 때가 그 다음 높고, 물론 예외는 정창영 교수가 한 1971년도 스타디는 이게 뒤집혔습니다만,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대체적으로 본다면은 중학교까지의 수익률이 제일 높고, 고등학교, 그 다음 대학교, 이런 순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서 너무나 평이하게 소화할 수 있는 굉장히 디스크립티브한 스태티스틱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은 대뜸 테이블 98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Growth rates of factor inputs and their contribution to economic growth라 그래가지고 이 테이블 98의 뜻은 뭐냐면 의도는 테이블 98을 여기다 집어넣은 의도는 교육이라는 거를 자본이나 노동, 여러분들이 제4장에서 배운 growth accounting을 이용해서 이거를 해석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테이블을 해석하는 거를 오늘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을 하면은 저는 1960년서부터 74년까지 전 기간에 대한 그로스 어카운팅만 연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챕터 4에서 배운 것을 동원해서 연습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연습의 기초에서 집에 돌아가셔서 1960년, 66년, 1966년, 1970년, 1970년, 1974년 이렇게 분별된 서피어리어드의 그로스 어카운팅을 엑서사이즈로 해보도록
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엑서사이즈 할 거는 저는 1960년에서 74년 전 기간에 대한 엑서사이즈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것은 결국 그 챕터 4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 연장이냐면 챕터 4에서는 BNPY와 자본 K와 노동만 있었죠. 근데 여기에 교육을 추가를 해보자 하는 겁니다. 네, 교육을 추가를 했을 때 어떻게 숫자가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것이 이 테이블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센트레이트 할 거는 이 first column, first column을 우선 해석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first column을 해석하기 위해서 제가 이게 좀 테이블이 좀 명확하지가 않은데요. GNP가 9.07% 증가했다는 겁니다. 1960년서부터 1974년까지. 그리고 노동이 7.19% 증가했고요. 교육이 3.55% 증가했고, 아닙니다. GNP가 9.07%. 이렇게 되죠. GNP가 9.07%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자본이 7.19% 증가했고요. 레이버가 3.55% 증가했고, 에듀케이션이 1.18%입니다. 그게 안 나타나네요. 제가 다시 리콘스트럭 할게요. 노동 밑에 에듀케이션이라고 쓰고 교육이라고 쓰고 1.18%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원래 거를 보면 나오지. 원래 거를 보는 게 차라리 나았겠네요. 네, 여러분들 원래 테이블을 보는 게 더 낫겠습니다. 번역된 걸 보려고 그러십니다. 그렇죠? 이게 더 낫죠? 네. 이 원래 테이블을 보니까 1960년서부터 1974년 사이에 GNP가 9.07%, 캐피탈이 7.19%, 레이버가 3.55%, 에듀케이션이 1.18% 증가했다고 하는 게 이제 그 기록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끝나고 다 테이블을 바꾸라. 네. 에듀케이션.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언뜻 생각하기에 여기에 캐피탈과 레이버와 에듀케이션을 다 합하면은 GNP 증가율이 될까요? 이거를 의문을 가져야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로스 어카운팅을 제대로 배웠으면은 이 9.07%가 7.19%, 3.55%, 1.18% 더하면은 GNP가 나오는지, GNP 증가율이 나오는지. GNP 증가율보다 넘죠. 7.19, 3.5, 1.18만 더해도. 또 여기에는 인풋과 아웃풋만 있지, others라는 것이 TFP입니다. 기타. 이 others라는 것이 TFP 기술진보율인데, 기술진보율은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밑에 식은 뭐냐?
percentage contribution of factor inputs to output growth rate. 이건 뭐냐면 캐피탈을 보죠. 캐피탈 증가율이 7.19%인데 이 중에 몇 퍼센트만 캐피탈 인컴 쉐어만큼만 컨트리뷰션 하는 거죠. 네,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웠냐 하면은 제가 이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네, 이 7.19%가 자본의 증가율 아닙니까? 여기에 자본 소득의 비율만큼 A만큼 곱해야 자본의 증가율이 나오죠. 그 자본의 증가율이 바로 자본의 증가율이 2.88%. 레이버 마찬가지. 오리지널리 레이버는 3.55% 증가했는데 이거에 1-A 그러니까 자본 소득 비율을 레지듀얼을 구해서 1에서 빼가지고 구하죠. 구했었죠. 지난번에 그로스 어카운팅 할 때. 네, 그래서 1-A를 빼낸 3.55%를 곱한 노동의 증가율입니다. 이것이 노동의 기여율, 정말 기여한 부분이죠. 이것이 자본이 기여한 부분이에요. 에듀케이션은 그런 쉐어가 없으니까 그냥 1.18%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TFP의 증가율이 어디에 힌트가 나오느냐. 여기 보니까 테이블에 보니까 이타라 그래가지고 3.35%가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TFP입니다. Total Factor Product. 기술 진보율이죠. 그러니까 3.35%는 그대로 집어넣어야 돼요. 3.35. 그러면은 이렇게 이퀘이션을 구성을 하면은 A라는 언노운을 풀어야 됩니다. 이 싱글 이퀘이션을. 여러분들 수학 잘하시니까 이걸 푸는 과정을 제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 3.5 더하기 1.18 더하기 3.35가 8.08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걸 전부 왼쪽으로 이항시키고 그러면 0.99가 남는데 그거는 뭐하고 같아야 되냐면 3.7.19A에서 3.5A를 빼낸 3.64A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싱글 이퀘이션을 A를 솔루션을 구하면은 A는 0.99를 3.64로 나눈 값이니까 0.27, 27%가 캐피탈 인컴 쉐어가 된다. 네. 그러니까 이 테이블은 쉽게 말씀드려서 이 테이블은 그런 걸 전혀 주지 않고 캐피탈 인컴 쉐어나 레이버 인컴 쉐어를 왜 챕터 4에서는 가정해서 주지 않았습니까? 이 테이블은 그걸 주지 않고 그냥 그로스 어카운팅 한 리절트만 줬죠. 자, 그럼 맨 마지막 칼럼은 뭐냐? 렐라티브 컨트리뷰션이니까 6.07 나누기 2. 아니 2.88 자본의 2.88 나누기 9.07 곱하기 100이 31.8%. 레이버의 렐라티브 컨트리뷰션은 2.13을 9.07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한 거. 에듀케이션의 렐라티브 컨트리뷰션은 7.8 나누기 9.07를 해서 그 비중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듀케이션의 비중은 0.72를 1.07로 나눈 것이죠. 아더즈는 TFP는 3.35를 9.07로 나눈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렐라티브 컨트리뷰션을
산정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렐라티브 컨트리뷰션을 산정한 렐라티브 컨트리뷰션을 산정한 절차를 제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절차를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제가 오늘 엑서사이즈로 해준 거는 이 89 테이블에 들어가서 그렇죠? 98 테이블에 들어가서 요 칼럼만 제가 엑서사이즈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칼럼도 흉내를 내서 이와 같은 엑서사이즈를 한번 해보도록. 그러면 완전히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 테이블을 원 테이블 98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표 98은 챕터 4로부터 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네. 뭐 이거는 챕터 4에서 여러분들 뭐만 배웠냐면 GNP와 캐피탈과 레이버만 있었죠. 근데 이제 에듀케이션이라는 제3의 팩터를 도입을 했을 때 그로스 어카운팅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엑서사이즈로 해줄 거는 전 기간 1960에서 1974년까지만 여기만 제가 하고 나머지 기간은 여러분들에게 숙제 아닌 숙제, 뭐 여러분들이 제출할 필요 없는 숙제로서 집에 가서 한번 오늘 내가 하는 전 기간의 엑서사이즈를 흉내내서 해보도록 하기를 권고합니다. 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인풋과 아웃풋의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챕터 4를 보면은 이런 식이 나오죠. GDP의 증가율은 자본의 증가율과 노동의 증가율과 PFP의 증가율로 분해된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추가되는 것은 이거죠. 에듀케이션이요. 이것만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챕터 4를 원용을 하면은 GDP는 캐피탈과 레이버와 TFP의 증가율로 분해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성장 회계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 로그 K는 K의 증가율이고 로그 Y는 GDP의 증가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표 98을 보면서 로그 Y GDP의 증가율이 얼마인지를 잡아내서 나한테 알려주세요. 9.07%죠. 맞습니까? 네, 9.07%죠. 캐피탈은 얼마가 증가했나요? 7.19%. 레이버는 3.55%.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밑에다가 우리가 숫자를 써놓으면 3.55%, 7.19% 써놓고 그런데 이것이 전체가 다 GDP 증가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 캐피탈이 얻어들인 소득만큼, 소득의 비율만큼 기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A는 보통 1보다 작은 숫자겠죠. 그러니까 A를 자본소득의 계수, 자본소득의 비율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capital income share in total national income. 그리고 요 B에 해당되는 거는 보통 우리가 1-A로 처리하는데 레이버 인컴 쉐어.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하니까 9.07%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이 숫자들은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다시 한번 표 98을 보면 9.07의 구성이 7.19의 일부가 들어갈 거고 레이버인 3.5의 일부가 들어갈 거고 에듀케이션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토탈 팩터 프로덕티비티라는 것이 여기서는 others로 표현됐습니다. 기타 요인, 기타 인풋. others가 TFP, total factor productivity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타라고 썼죠? 여기서 제가 TFP라고 간주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3.35%. 그래서 3.35%, 1.18%, 3.55%의 일부, 7.19%의 일부가 들어가서 9.07%를 구성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축조해서 이 A를 발견해야 되거든요. A를 솔루션을 구해야 되겠죠. 어떻게 구하느냐? 9.07은 7.19A 플러스 1-A를 브라켓을 열어서 3.5A 3.5 플러스 1.18 플러스 3.35 이렇게 해서 이게 항등식이 되는 겁니다. 아이덴티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어떤 GDP의 증가에는 캐피탈이 증가했거든요. 어,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K의 증가를 설명하는 거는, Y의 증가를 설명하는 거는 K이거나 L이거나 에듀케이션이거나 TFP가 아니면은 설명할 수가 없죠. 이게
익소션 되는 거다. 따라서 이거를 그대로 아이덴티티에 반영하면은 원 이퀘이션이니까 원 언노운 A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과정은 내가 어떻게 A를 풀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A를 푸니까 0.27이 나와서 그거는 27%의 캐피탈 인컴 쉐어고 레이버 인컴 쉐어는 0.73, 즉 73%를 레이버가 가져가는 것으로 이렇게 추계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는 뭐냐면은 아까 이 프리뷰서의 성장률 기여도를 아직 우리가 계산을 안 했는데 성장률 기여도라는 건 뭐냐면 자본이 예, 보세요. 2.88%, 레이버가 2.13%, 에듀케이션이 0.73%, 아더스가 3.3%인가 그랬죠. 그래서 이것들의 백분율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9.07에서 2.88이 차지하는 비중이 31.8%고 9.07에서 레이버가 차지하는 비중이 23.3%, 23.3이니까 23.3 나누기, 그러니까 레이버가 차지하는 게 23%, 에듀케이션이 차지하는 게 7.8%, others, 즉 TFP가 36.9%를 차지한다는 것을 제가 산식으로 보여준 거죠. 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relative contribution from table 9A, 9A는 9.07이 뭐에 의해서 컨트리뷰션 되냐면 캐피탈에서 이번만큼, 레이버에 의해서 2.13%만큼, 에듀케이션이 0.71%, TFP가 3.35%. 자, 여러분들 나하고 같이 체크해 보죠. 이것들의 합이 9.07이 돼야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실제로 나도 랩탑 컴퓨터에서 2.88 더하기 2.13 더하기 0.71 더하기 3.35, 네, 9.07이 나오죠. 9.07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것들의 합이 9.07이 되니까 각각은 relative contribution이 얼마냐 하는 것이죠. relative contribution을 계산하면 물론 여기다 100을 다 곱해야 되겠죠. 100을 곱하면 relative contribution이 나오는데 relative contribution이 여기 다 적혀 있죠. 여러분들, relative contribution 캐피탈은 31.8%, 레이버는 23.3%, 7.8% 에듀케이션, 기타 기술 요인이 36.9%네요. 그럼 결론은 어떻게 내리겠습니까? 한국 경제의 1960년부터 74년까지의 성장 과정을 보니까 가장 큰 컨트리뷰션은 기술 진보, TFP에서 했고 36.9%로 캐피탈이 그 다음 31.8%, 레이버가 23.5%, 에듀케이션은 물론 마이너하지만은 그래도 7.8% 기업 100% 성장의 7.8%를 차지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